한국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이 거의 무제한으로 나오고 전부 맛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해외 네티즌들이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것들,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점들 등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동양학을 전공해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도 유학을 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어. 한국의 대중교통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도쿄에 있을 때는 출근할 때 보통 매일 5,000원 이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2,500원 정도면 해결되었어. 음식도 한국이 더 싸고 양도 많아. 그리고 일본은 공간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작아. 거주하는 방뿐만 아니라 각종 카페, 식당, 빨래방 등등 모두 좁아서 불편해.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옆 사람과 거의 어깨를 맞대고 먹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하지만 특정 상황에 특정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언제는 한번 친구랑 같이 서점에 갔었는데 한국인을 욕하는 서적들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었고 그곳의 책 중 하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제목이었어. 그것을 혐한이라고 하는데 서점 내 분류에서 혐한의 코너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 이건 마치 독일인이 유대인 혐오를 하는 것과 같지 않나? 그리고 일본의 서점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책을 찾기도 쉬워.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라든지 일본이 세계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일본에서 오래 지낼수록 일본인들의 에티켓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점에 오는 손님들을 반기고 떠날 때는 배웅을 하고 열차가 늦었을 때는 사과하고. 그런데 이러한 에티켓이 공손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내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흡연을 해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공간의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담배 연기를 그대로 다 맡아야 하지. 그리고 중국인들과 동남아시아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나는 항상 일본인들은 좋은 에티켓을 갖고 있지만 공손하지는 않다고 말해. 사실 그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는 전문가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항상 본인의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정직하다고 느껴. 반면 대외적으로 예의 바르다고 평가되는 일본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간혹 무례하다고 비춰지기도 해.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달라. 일본인에 비해서 공공장소에서 조금 더 시끄럽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진실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례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이름을 묻기도 전에 나이를 물어서 호칭이나 존대 여부를 정하려는 것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언어 특성인 것이고 솔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 결국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편해. 그들이 상대방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해. 일본처럼 회색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일본에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것이 있어. 혼내는 진심을 의미하고 다테마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내세우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가끔씩 얘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나? 지금 말하는 게 진심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들어.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갖기가 힘들지. 이러한 지킬과 하이드 같은 이중성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비로소 어른이 됐다고 말해. 그것 때문인지 한국의 남자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일본에서 운동하는 남자를 찾는 것은 힘들어. 초식남이라고 하여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남자들이 많고 그들이 몸보다 큰 셔츠와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 쉽지. 나는 도쿄에 사는 일본인이야. 서울에 몇 번 갔었는데 복잡한 거리에서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나에게 찝쩍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일본에서는 거리에 나가면 항상 난파, 헌팅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자고 하고 이후엔 대부분 호텔에 가자고 요구하지. 처음부터 대놓고 호텔에 가자고 요구하는 남자도 많다고. 물론 난파를 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진지한 사람도 있지만 그저 취미인 사람도 있어. 내가 시부야에서 살 때 코인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 새벽 1시였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걸어왔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 4만엔 줄 테니까 같이 호텔 갈래요? 나는 거절했어. 그리고 그는 돌아가나 싶더니 나에게 다시 와서 그러면 5만엔은 어때요? 라고 물었어. 당연히 거절했지.
일본에서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물어봐서는 안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매너라고 해. 물론 그냥 서 있는 사람에게는 물어봐도 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괜찮아. 자신이 바쁜 상황만 아니라면 친절하게 설명해줘. 영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영어로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아.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연거푸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대통령 선거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말하기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결정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동의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이 투표용지들은 공포스러운 쇼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당이 우편 투표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전날 어떤 지역에서 자신을 찍은 투표용지 8장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불복에 대한 정황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 브리핑에서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우편 투표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선 결과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어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 후임을 신속히 지명 및 인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은 최근 암으로 타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아 불복하겠다.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에 민주당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여기는 북한도 터키도 아니다. 여긴 미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순간이라도 헌법에 대한 취임 선서를 존중할 수 없나?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이용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헌법이 표백제를 삼키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살균제 인체 주입을 거론했다가 문매를 맞은 일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사퇴 수습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선 승자는 관례대로 1월 20일에 취임할 것이다. 1792년 이후 4년마다 그랬던 것처럼 질서 있는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글을 자신의 트윗에 올렸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매끄러운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는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때만 결과가 합법적이냐는 기자의 후속 질문은 답변을 피한 채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들은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국 등 동맹국 간의 불필요한 균열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쁜 정책 결정으로 동맹국들과 불필요한 균열을 자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다. 영내 안보에 대한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군사전력과 작전에 대한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 역할을 주제로 한 청문회 개막 연설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문회에는 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 역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동반자 국가 덕분에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등 아시아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 등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이야기를 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부 차관보는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충분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폴란드나 한국처럼 상당히 많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방위금과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규모 축소에 관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론 보도에 의해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 더 훼손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주한미군을 축소하려면 이에 대한 결과 등에 미국 의회와 투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못 박은 것이죠. 스미스 위원장의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았다고 믿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발언은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청문회였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절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위비 문제는 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 5%에서 7%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 대선 직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민의 표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강력한 총기 규제론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공격용 총기 판매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총기류 사재기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7월 기준 신원 조회 건수는 작년 대비 80% 늘어난 363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총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대선 직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점쳐지자 총기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기업들도 수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종합 탄약 생산 전문 기업인 풍산이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산을 이끄는 회장은 공화당 쪽에 인맥이 두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바이든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풍산을 바이든 테마주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오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